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59번째 시간으로 메멘토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멘토 유비처럼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그의 연출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다. 물론 각각의 개인의 취향이 있다 보니 어떤 사람의 연출력에 대해서 모두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논란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격상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연출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 하더라도 나의 경우에는 메멘토, 다크나이트 그리고 인셉션 이 세 편의 영화에 대해서는 논란의 연출력과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의구심을 종식시킨다고 생각한다. 오늘 소개할 영화인 메멘토 역시 논란의 그러한 영화 중에 한 편이다.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상당히 놀랐던 것 같다. 하지만 요 근래의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 영화가 논란의 영화적 세계의 하나의 시작점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인셉션에서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아내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파스텔풍의 아련한 느낌을 주는 화면이 있다. 이 장면의 카메라 워킹과 미장센은 메멘토의 주인공의 장면에서 확장된 것이다. 또는 기억이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강박적 원칙을 고수하는 인물상은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배트맨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원칙과 유사하다. 범죄자를 처벌하다 해 결코 범죄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와 같은 어찌되었건 간에 이 영화에는 기억에 대한 영화이다. 기억은 하나의 역설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일단 1차원적으로 시간은 앞으로 향해 나아간다. 결코 역순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으며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필연에 도달하게 된다. 이 영화의 제목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모멘트 몰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이러한 시간의 순서상의 지독한 법칙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 대한 전이 추구를 성립시켜 주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레나드와 레나드의 아내가 겪는 하나의 피해의 결과 역시 자연적 순서로서의 시간 앞에 사그라져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젠가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죽는다. 그렇다면 정의는 시간의 가차없는 순차 앞에 사그러져야만 하는 것인가? 이때 이러한 자연적 시간을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의 기억이다. 기억은 하나의 역설이다. 그것은 과거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불러오는 행위를 근본으로 한다. 과거의 기억이 재생됨에 따라 과거는 현재의 시간 위에 흐르게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인데 지나가 버린 시간이 다시 한번 현재의 순차적 시간 위에 역순이자 순차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 위에서 과거의 시간을 기점으로 흐른다. 말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과거의 시간이 기억을 통해 현재의 시점에 흐르는 동안 하나의 멈춰진 사유의 시간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본질은 인간이 사그라져야만 하는 육신과 기억을 통해서만 자신의 본질을 확신할 수 있는 인간의식의 아련한 필연성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레나드가 아내의 복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기고 그 문신에 따라서 행위를 수정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을 영화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나의 설정까지 만들고 시작한다. 너무나 유명한 설정, 기억을 단 10분 단위로만 유지하는 설정, 그 이상의 시간이 넘어가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설정 말이다. 그렇기에 레나드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억을 수정하고 재검증한다. 이러한 재검증의 순간들은 그가 엄정하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범인을 수사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인상을 부여한다. 하지만 논란 형계는 이 상황에서 역시 비극적인 정서를 부여한다. 순간의 10분 기점이 그 기점을 분기점으로 주관적 해석의 시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의 왜곡을 불러온다. 예를 들어서 레너드는 영화 속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그 통화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의 보험검사건으로서의 일화를 소개한다. 레너드는 자신의 보험 고객 중에 한 명 샘이라는 이름이 이미 현재 레너드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증상의 기억 상실증을 겪었다고 말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샘이라는 이름의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레너드를 파견한다. 레너드는 샘이와 그의 아내를 기만한다. 어찌 보면 말이다. 샘이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척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세미가 정신의학센터에서 전기충격 실험을 하는 도중 세미는 끊임없이 전기가 흐르는 사물을 만진다. 이 경우 뇌에 진정으로 손상이 간 사람이라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본능적 직관이 남겨져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에 전기충격을 구분하여야지만 뇌가 손상됐고 그래야지 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이해가 안 갔다. 뇌에 손상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이성이 있다는 것인가? 오히려 세미처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세미의 경우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시민적인 원인에 의해서 세미의 기억 상실증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세미의 아내의 반응이다. 세미의 아내는 남편이 정말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의 상태를 남편의 입장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남편에게 한 진단을 남편의 상태보다 더욱 신뢰하고 만다.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말해서 레너드가 자신의 남편을 정의한 결과에 거기서 남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세미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10분 간격으로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세미의 아내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험을 시도하게 된다. 그녀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에 약을 누군가가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시계를 항상 제시에 맞춰놓고 10분 간격으로 남편에게 요구한다. 자신에게 당뇨 주사를 놓아달라고. 그녀는 3시 10분에 주사를 맞고 다시 시계를 10분 뒤로 돌린다. 그런 후에 다시 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다시 시계를 10분 뒤로 돌리고 남편에게 주사를 놓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 딱하고 비극적인 상황은 그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관찰한다. 그가 정말로 그녀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녀의 이러한 관찰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죽는다. 레너드의 회상 속에서 세미는 아내를 죽이고 나서야 그가 진정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이 판명난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조차도 또한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레너드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이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디테일을 레너드는 어찌 이리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레너드는 영화 중간중간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모습으로 하나의 시퀀스를 시작한다. 가령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 위에 위스키병을 들고 깨어나는 모습 혹은 침과 가래가 섞인 맥주잔을 집어들면서 기억이 돌아온 순간 누군가를 쫓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쫓기고 있는 순간 등등. 앞선 세미와 세미의 아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 레너드의 내면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흐름이라면 레너드의 외면의 세상은 혼잡하게 그를 에워싸고 있다. 그 내용 자체를 모두 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설정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영화에서 레너드의 바깥 세상이 다시 말해서 그가 노출된 상황에서의 세계와 그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인과적 사건 사고의 연결고리들이 생각보다 명쾌하게 파악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이 내 생각에 크리스토퍼 놀란과 그의 동생인 조나선 놀란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놀란은 그 혼잡 속에서 일단 잘 정리해낸다. 그가 어떤 식으로 플러스를 구성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정보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능력과 그것을 보여주는 능력은 놀란 형제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본다. 레너드는 하나의 순수한 살인 병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에서 어떤 목적과 동기가 존재한다. 경찰이나 검사나 탐정은 이러한 사건의 원인을 추적함과 동시에 살인의 인과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대부분 장례게임에 있어서 이러한 동기나 목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중대한 살인사건의 핵심 정보로서 드러난다. 하지만 레너드의 경우는 동기가 없다. 그는 10분마다 자신을 망각한다. 그렇기에 자신이 누구를 죽였는지 누구를 왜 죽였는지를 모른다. 그렇기에 그는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스포일러. 그렇기에 레너드는 자신이 세미였음을 잊고 있다. 세미는 기억 속의 레너드인데 레너드 자신이 세미의 행동을 한 것이다. 자신의 아내에게 끊임없이 당뇨약을 10분 간격으로 그녀가 죽을 때까지 투여한 것이다.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했다고 얘기했던 아내는 사실 생존한 상태였다. 하지만 레너드는 그 사건 이후 아내의
습격 사건 지점을 의미한다. 세미의 교통사고는 곧 아내와 레너드가 습격당한 사건임을 뜻한다. 애의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된 것이다. 세미의 아내의 의심은 레너드 아내의 의심이었다. 다시 말해서 레너드는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엄청난 결백성을 10분마다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한 인물이다. 이 인물이 그렇게 경찰이나 검사 혹은 탐정의 의심을 간단하게 제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 옆에 마약상 비밀경찰 그리고 마약상의 애인이 결부된다. 이 등장인물들은 느와르 영화나 범죄 르포 장르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어찌 보면 클리셰 같은 캐릭터들과 다름없지 않지만 일단 이 영화 속에서 마들렌의 홍차를 마신 것과 같은 레너드와 영화 속 세계에 진입해자 클리셰가 아닌 처음 보는 독특한 인물들로 재탄생한다. 나탈리와 테디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악인이라 볼 수도 있고 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레너드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영화 속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레너드라는 종류의 인물을 그들도 그들의 삶 자체에서 처음 보는 종류의 인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경험도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느낌을 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미 레너드는 자신의 아내를 습격한 범인들을 이미 죽인 상태다. 테디가 복수를 도와줬고 테디는 레너드를 이용해 마약상의 돈을 강탈하고 그를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마약상을 죽여야 하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레너드의 10분의 망각 속에서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논란의 영화를 보고 나면 은은하게 슬프고 감상적이게 된다. 그건 다크나이트라든지 인셉션, 인터스텔라와 같은 영화에서도 보여지는 정서인 것 같다. 머리는 상당히 차가운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이 영화에서 영화가 모두 끝이 났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논란이 어디에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서적인 면이 생각보다 큰 영화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글쎄 레너드의 딱한 처지가 우리의 삶에 대한 알레고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다시 메멘토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 영화가 논란의 최고작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인셉션이나 다크나이트보다 완성도가 높게 보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